오늘은 최초의 동양과 서양의 대규모 전쟁인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544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 바빌론, 그리고 거대한 바빌론 성문 앞에 기병부대와 함께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키루스 2세, 보잘것없이 보이는 기병부대와 키루스이지만 사실 굉장한 용감함으로 바빌론을 단숨에 점령해버리고 키루스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 정복을 꿈꾸게 되죠.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이웃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원전 522년 다리우스의 집권하에 페르시아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적수가 없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영토 또한 점령하고자 페르시아 군대를 서쪽으로 보냅니다. 당시 그리스는 1400여 개에 달하는 섬들로 인해 여러 도시 국가로 나눠져 있었으며 스파르타, 아테네, 코린토스 등 소규모 도시들이 폴리스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들인 그리스 세계와 거대한 페르시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사령관 마르도니우스가 주도한 최초의 그리스 원정은 이오니아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오니아 지역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 도시 국가 몇몇은 이 싸움에 지원을 나섰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오니아를 결국 점령하지만 그리스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폭풍을 만나고 300척의 배가 난파당하여 페르시아의 1차 원정은 그리스 반도에 가보지도 못한 채 실패로 끝이 납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다리우스는 이듬해 그리스 전역에 사신을 파견하여 굴종을 요구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땅을 넘기라는 소리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가 그의 협박을 수용하였으며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파견된 사신을 처형해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다리우스는 수십만 명의 군대를 아테네 북동쪽에 위치한 마라톤 평원으로 보냅니다. 당시 엄청난 수의 군사와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페르시아 앞에서 아테네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스파르타는 신성한 의식 행사가 있어 아테네를 지원해줄 수 없었습니다. 물러날 길이 없던 아테네 군대는 엄청난 정신력과 용기로 페르시아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웠으며 밀티아데스 장군의 뛰어난 디귿자 전술로 페르시아를 막는 데 성공합니다. 헤르도토스에 따르면 이때 아테네군은 6,400명, 페르시아군은 192만 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의 용사 피디피데스는 이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 시민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 죽게 됩니다. 훗날 그가 달린 40km가량을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 마라톤이란 육상 종목으로 마련이 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올림픽에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아무튼 그리스 연합이 승리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다리우스를 이어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10년간의 정비를 하고 또다시 그리스 원정을 나섭니다. 마라톤 전투 패배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그리스 땅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죠. 크세르크세스는 적팀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병력을 모아 서쪽으로 향했고 페르시아는 아테네로 진출하기 전 그 옆에 있는 스파르타와 먼저 격돌하게 됩니다. 당시 스파르타는 엄격한 계급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최상위 계급은 최하위 계급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으며 그들만의 성인식에서는 최하위 계급 한 명을 죽이기도 하였죠. 또한 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사 국가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면 골짜기에 버려졌고 7살 때부터 목숨을 건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군사들보다 강인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그중 300명의 최정예 스파르타 전사를 이끌었고 추가로 그리스 연합 6,000명의 병사와 함께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에 맞선 방어전을 펼칩니다. 300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수십만 명을 막기 위해 스파르타 그리스는 좁은 협곡을 활용한 전략을 세웁니다. 엄청난 인원이 좁은 협곡을 통과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의 에피알테스라는 마을 사람이 페르시아 군에게 보상금을 받고 그리스인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군이 지키고 있는 테르모필레 협곡을 우회하는 작은 새끼를 누설해버리죠. 후방이 뚫려버린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은 수백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기에 수적으로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꺾고 아테네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테네의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텅 빈 마을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전에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200척의 배로 사람들을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시켰던 것이죠.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해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타이밍 맞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결국 지상전이 아닌 해전으로 싸워야 했는데 살라미스 해협은 지형적으로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수적 우세인 페르시아의 군함들의 이동은 오히려 전투에서 장애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그리스 해군들 앞에서 페르시아 해군은 차례로 침몰하였고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군대 대부분을 이끌고 아시아로 후퇴하고 이듬해 그리스에 남은 페르시아군은 계속해서 저항해보지만 플라타이아의 전투, 미칼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해군이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강한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로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강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고 그리스 동맹국가 페르시아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이후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고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주도권을 두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다툼이 시작되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합니다. 반면 페르시아는 전쟁을 모두 패배함에 따라 물적, 인적 자원 손실이 컸으며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략에 의해 페르시아는 점령당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